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정유현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독 야식이 땡기는 날이 있죠. 꼭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입이 허전하거나 심심해서 배달앱을 켜고 무엇을 시켜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밤에 음식을 몰아서 먹게 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섭식장애의 일종인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잦은 야식을 섭취하시게 되시면 호르몬의 불균형과 또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규칙적인 식생활로 건강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보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덕준 원장님 그리고 이대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이 야식 증후군 이야기로 좀 열어봤는데요. 우리 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야식을 어떤 식으로 좀 조절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녁을 식사 이후에 식욕이 증가된 상태에서 음식물을 먹고 싶다는 경우를 말하는데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쉽지는 않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자기 조절. 그래서 결국은 식사 리듬을 좀 규칙적으로 가져간다든가 네.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포만감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잠 같은 경우도 수면을 리듬을 규칙적으로 해서 우리가 식욕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네. 이제 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자거나 해서 공복감을 오래 가지가 되면 아무래도 식욕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늦게 주무시는 거 좀 피하시면은 식욕을 좀 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포만감 있는 음식 그리고 수면 시간을 너무 늦게 가져가시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진짜 이 야식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거든요. 너무 허기질 때에는 그래도 조금은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 원장님? 야밤에 입이 네. 좀 궁금하고 허전해서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방울토마토라든지 아몬드, 그릭 요거트처럼 가볍게 드셔주는 것이 소화장애에도 좋고 살도 네. 덜 찌기에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가 고프다든지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훈제오리라든지 삶은 달걀, 두부 같은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만 요즘엔 또 다이어트 하신다고 곤약으로 된 음식들도 많이 드시던데요. 네. 곤약 같은 경우에는 소화장애를 일으켜서 설사나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곤약이 살이 안 찐다고 해가지고 저도 곤약을 가끔씩 섭취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소화 장애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야식을 안 먹으면 좋겠지만 꼭 먹어야 한다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들 위주로 그리고 방울토마토나 그릭 요거트, 아몬드가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건강 지수를 올려줄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불안 장애인데요. 누구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불안을 가지고 좀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이게 더 심해진다면 불안 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대한 질환은 좀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반 원장님, 불안과 불안 장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 불안 같은 경우나 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불안은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준비한다든가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막연한 두려움 같은 정서를 의미하고 네. 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이런 적절한 불안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기는 그 질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그 생활이 대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대처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불안 장애 같은 경우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사회생활 같은 데도 크게 지장을 줄 영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그런 불안 장애 질환들에 있어서는 분리불안 장애라든가
선택적 항구증,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범불안 장애가 있는데 특히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이제 어떤 애착 대상이랑 떨어졌을 때 불안한 거 느끼는 경우를 얘기하고 그리고 선택적 항구증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있을 때 말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공포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를 피하려고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그다음에 범불안 장애는 우리가 막연히 이제 느끼는 과도한 불안감이라든가 걱정감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불안 장애라 하는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 네, 불안 장애에도 참 다양한 질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변 모든 게 다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불안 장애의 원인도 참 다양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 같은 경우는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1명, 그다음에 유럽인 같은 기준으로는 12명 중에 1명이 1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꼭 불안을 느낀다는 정도로 자주 나타나는 그 정서이며 네. 이런 불안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처럼 극복을 하고 지나가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불안을 그냥 놔두고 계속 불안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불안 장애라든가 이런 쪽 병리적인 불안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병리적인 불안 상태가 되게 되면 아무 특별한 원인 없이도 갑자기 불안감을 느낀다든가 그냥 공포감을 느낀다 해서 사회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불안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극복이 안 됐을 때에는 일상생활에도 큰 어떤 좀 안 좋은 점들을 다양하게 초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불안 장애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원장님.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불안 장애의 경우에는 그 증상으로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호흡수가 증가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근육 떨림이 나타나거나 근육 긴장이 많이 심해질 수도 있고 네. 심한 경우에는 속쓰림이라든지 또 속이 울렁거리다든지 하는 소화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불안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심혈관계의 다른 타 질환으로 이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크게 저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불안이 만성화됐을 때 또 불안 장애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을 앞서서 말씀해 주신 증상들을 보일 때 불안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반 원장님,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 앞서 말했듯이 불안 장애는 그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진단 기준은 불안 장애 중에서도 과도한 불안감과 걱정이 지속되는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안 장애 이제 범불안 장애 진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회 활동이나 등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걱정을 조절하기 힘들며 그리고 안절부절, 쉽게 피로해지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쉽게 짜증이 나거나 근육 긴장이 되거나 수면 장애 증상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증상 중에 그 말씀드렸던 6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이상이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의학적인 상태 때문에 나타나는 원인 없이 그냥 불안 장애가 나타날 때 그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불안 장애를 진단하는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는 불안 장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불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이라든가 경. 공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두려움, 그리고 경은 우리가 말할 때 놀라움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그 두려움이 가지게 되면 이게 우리 인체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놀람의 그 감정, 경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에 해당하는 두려움과 놀람에 해당하는 거는 병리장애 상태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불안장애라는 그 병리적인 상태로 넘어가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매사에 잘 놀라고 그리고 두근거리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계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심계항진이 나타나는 정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두려움과 놀람이 좀 지속이 오래된다면 예. 불안 장애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의학에서는 이런 신경과 질환을 내부 장기의 어떤 허약으로 보고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반 원장님, 이 불안장애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 내부에도 감정이 그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 장기가 결국 인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상태를 장기와 그 연관지어서 저희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진단하게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장기가 심장이라든가 비장, 간장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과 비장이 약해진 신비양어,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많이 쌓인 경우에는 간울, 그리고 기울이 심해져서 몸에 담음이 생기는 담열,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체내 기초 대사 물질이 부족한 간심음허, 그리고 체내 기초 대사 에너지가 부족한 심장 부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한약 치료, 침 치료, 약침 치료를 병행하면서 심리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 충분히 많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내부 장기의 상태에 따라서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 원장님 추가로 좀 궁금한 거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 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까요? 맥과 그다음에 증상을 통해서 같이 그 조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심장과 비장이 약해졌다고 하는 신비양어 같은 경우는 단순한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극도로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쌓여가면서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약해지는 상황을 의미할 때 보통 신비양어로 하고 네. 간울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됐을 때 사람이 계속 긴장하는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면 그 긴장으로 인해서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이제 기울이라 하더라도 그 기울이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병리적인 물질들이 쌓이는 담음, 그다음에 담음이 생겨서 생기는 담열 같은 경우는 몸이 생길 때 그 열적인 증상,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극도로 화를 많이 내는 대노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든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갑자기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터질 것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담열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제가 해당된다고 보고, 그리고 오히려 체내 기초대사 물질이 굉장히 약해진 간심음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생활을 한다든가 움직인든가 했을 때도 그 쉽게 지치고, 그리고 뭐만 할 때도 굉장히 초췌해 보이는 경우를 보통 많이 얘기하고, 네. 그리고 기초대사 물질이 약한 심장부진 같은 상황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거나 그 생활을 했을 때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식은땀이 난다든가 또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타든가 하는 경우를 저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증상들을 같이 판별하고 그다음에 맥을 통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보통 맥을 통해서만 저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정말 정밀하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증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부 장기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게 사상의학이 좀 있잖아요. 이 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네. 불안의 원인을 다르게 보고 또 이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체질마다 불안의 원인을 좀 다르게 파악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뭔가 궁금한데 이에 네.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상의학에서 분류를 할 때 우리 그 사람을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네 가지 체질로 구분했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체격이 뭐 상체가 크다든가 뭐 하체가 발달돼 있다든가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중의 마음들, 그거를 이제 저희는 항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 항심도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배가 복부가 발달했다고 알려져 있고 체격이 조금 크다고 알려져 있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겁을 내는 마음, 겁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양인 같은 경우 항상 이제 상체가 좀 발달돼 있고 이제 항상 좀 액티브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양인 같은 경우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소화기가 좀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지심이
이제 항상 그 마음에 있다.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다고 보고 있으며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겁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심, 불안정심이 다 비슷한 마음이지만 네. 태음인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항상 겁을 먹는 상황을 겁심이라고 표현을 보통은 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마음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 같은 이제 성격을 비춰봤을 때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해감에 있어서 계획성 있기보다는 먼저 이제 실행을 옮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들,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상황, 그걸 두렵다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항상 주변이 불안하고 이제 초조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고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소양인과 다르게 무조건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과 전혀 상응하지 않고 혼자 빨리빨리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약간의 강박에 가까운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걸 급박지심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마음들로 인해서도 충분히 불안이 다 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안장애에 대한 효소. 그렇지만 단어들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옛날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네,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더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이 불안의 원인을 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 그런 방법도 맥이나 아니면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체질에 대한 구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는 게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얼굴을 볼 때 생기는 그 용모사기라고 해서 외형, 네. 그 다음에 신체의 체형들, 그래서 상체,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부위, 그리고 이제 그 배, 그 다음에 골반 쪽에 각각의 비율로 따라서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갈비뼈 사이에 있는 부분들에 이제 늑골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네. 이제 오목한 가슴 부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 부위의 이제 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네. 구분하는 경우도 같이 있고 맥을 통해서도 같이 구분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구분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패턴에 따라서도 차이가 조금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만 보게 되면은 평면적으로 보게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용모, 그 다음에 체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외형의 늑골각, 그 다음에 맥, 그 다음에 병증,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나타나는 가치관에 대한 경향성 차이, 그리고 설문지, 보통 이런 경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입체적으로 그 사람을 체질 판단하기에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입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체질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현대인들은 정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이 불안감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불안 장애로 참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평소에 이제 가슴이 답답한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이제 그 업무 스트레스가 항상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고 나셔서 뜻하지 않게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평소에 스트레스로 저희가 많이 판단이 돼서 간호 상태에 맞는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병행 2주 정도 해서 많이 호전되셨다가 중간에 다시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지셔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불안장애가 나타나셨는데 저희가 다시 침치료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같이 하면서 한약치료를 병행한 이후에는 호전된 상태로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물론 스트레스 받을 때 약간의 불안감을 좀 느끼시는 경우는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이 불안 장애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환자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쪼록 이 불안 장애로 좀 일상생활에 좀 다양한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상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뭔가 이렇게 불안 장애 증상이 온다면 너무나도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증상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불안장애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신문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목이 이어지는 곳에 손목 주름인데 새끼손가락 방향에 있는 부분이 신문혈입니다. 그리고 그 손목 주름 중간 쪽으로 쭉 따라가서 중간에서 한 5c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요. 뇌관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고요. 네. 다음은 무릎에 하나 있는 혈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무릎뼈 바깥쪽에서 아래로 5cm 정도 내려간 혈자리이고요. 이 신문혈과 뇌관혈, 족삼리, 이 세 가지 혈자리가 불안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이겠습니다. 네, 불안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여러분들도 갑자기 불안장애를 느끼신다면 한번 지금 알려주신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8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좀 겪어봤을 증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월경통 혹은 생리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원장님, 생리통, 월경통, 그리고 월경곤란증 등 정말 이름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월경통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월경통이라고 하는 것은 월경기관이나 월경기관에 전후하여서 하복부라든지 치골상부에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양방에서는 이를 월경곤란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월경통이나 생리통이나 그리고 월경곤란증 모두 같은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생리통이라고 저는 명칭을 바꿔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생리통이 없다고 하면 정말 축복받은 유전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생리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리통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궁 수축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리통이라고 하는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올 때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이 생리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지인 같은 분들을 좀 이렇게 지인분들을 보게 되면 생리통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는 생리통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없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생리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생리통의 경우에는 원발성 생리통과 속발성 생리통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원발성 생리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즉 월경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시작을 해서 월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월경이 시작하고 나서 이틀에서 3일 정도 지속이 되는 생리통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스타글란딘의 증가로 인해서 자궁이 좀 과수축되면서 일어나는 통증이 원발성 생리통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를 드셔도 괜찮고 웬만하면 통증을 다스리기에 속발성 월경통보다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하게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속발성 생리통의 경우에는 기질적인 질환이 자궁 또는 이제 골반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리통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원인 질환으로는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군종 혹은 이제 피임 장치를 설치해 놓은 상태거나 네. 아니면 난소 낭종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속발성 월경통이 굉장히 힘든 이유는
생리통이 이제 지속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생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 1, 2주 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생리가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 지속되기까지 하는 월경통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한 달 중에 절반 정도를 월경통을 그러게요. 앓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속발성 월경통의 경우에는 진통제가 잘 듣지 않아서 응급실을 반드시 가야만 이제 통증을 잡을 수 있다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네. 어쨌든 기질적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생리통이기 때문에 기질 질환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리통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발성과 속발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속발성처럼 특별히 내재된 질환은 없는데 생리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반 원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보통은 생리통이 이제 없다가 생기는 경우에 속발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부분도 원발성 월경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바쁜 현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식생활이 불규칙해진다든가 그다음에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질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분들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같은 음식을 드신다 하더라도 균형이 깨진 음식들을 많이 섭취한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 네. 몸에 이제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의 이제 분비 자극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는 생기지 않던 생리통 같은 경우가 이제 초경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학업 스트레스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그렇게 생리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랬을 겁니다. 네, 예. 네. 정말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이 생리통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월경을 미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피임약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생리통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피임약이 생리통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 원장님? 우선 생리통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경구피임약에 들어 있습니다. 네. 경구피임약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합성제가 이제 경구피임약이 생리통의 치료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피임약을 섭취를 하게 되면 배란이 억제가 되고 자궁 내막이 얇아지면서 보통 자궁 내막에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을 합성하는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같이 저하되게 되면서 이제 생리통도 같이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경구피임약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부작용 중에 하나로 혈액 응고작용이 또 증가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분들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증상을 가지고 전문가의 이제 진료를 통해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피임약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니까요.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피임약을 잘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리혈이 좀 검붉은 색을 띈다거나 아니면 뭐 덩어리채로 나온다거나 이 생리통의 양상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변증에 따른 치료법이 궁금해집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선 한의학에서는 생리통 환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속발성 월경통과의 분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묻게 되는데요. 뭐 월경 시의 혈액 색깔은 어떠한지, 통증의 양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월경 전후의 생활 습관 같은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변증을 하게 되면 기체혈어라든지 한습 응체 혹은 기혈 허약 또는 간신 휴손 등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체혈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정의 변동에 따라서 생리통이 매우 많은 변화가 생기는 증상입니다. 아랫배가 매우 빵빵하다거나 혹은 가슴 쪽으로 차오르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월경색이 검붉은 색을 띌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덩어리들이 갑자기 확 배출이 되면서 또 통증이 가라앉기도 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한스응체형이 있겠는데요. 네네. 한스응체형은 이제 평상시에 몸이 많이 차가운 여성분들이 한스응체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찬 느낌이 허리까지 같이 닿는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뜸 치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환자들의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리 기간이 또 길어지기도 하고요. 생리 양이 갑자기 많아지기도 하고 유난히 찬 것을 싫어하는 증상을 보일 때 이제 이런 한스 능체형의 환자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혈 허약형이 있는데요. 아랫배가 계속 은은하게 아프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고 월경량이 많이 적거나 아니면 월경량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리해서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고 뭐 전후로 하여서 기혈이 많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혹시 이제 이 중에서 기혈 중에 혈이 부족한 경우에 급격하게 어지러움을 느낀다든지 얼굴이 창백해진다든지 하는 증상을 함께 동반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다음으로는 간신휴손형이 있는데요. 간신휴손형의 이제 증상 자체는 기혈 허약함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프다든지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명이 들린다든지 밤이면 소변을 많이 누러 나가야 한다. 혹은 여기서 더 심해진다면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거나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을 같이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의 특이 사항이나 뭐 통증의 양상 등을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평균 35년간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기간도 길고 또 이 가운데서 80%나 되는 여성이 생리통을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생리통은 그래서 완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거든요. 반 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완치가 될까요? 예, 그 원발성 그 생리통과 속발성 생리통으로 나눠봤을 때 속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인 원래 기존 질환이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은 100% 완벽하게 완치가 된다고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그 질환들이 기질적인 질환들이 먼저 해결이 되면 충분하게 이것도 완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발성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와 이제 한약 치료, 그다음에 침 치료, 뜸 치료, 그다음에 약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생활 습관을 같이 교정하는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생리통이 이제 감소된 상태에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 그 습관만 교정된 거를 유지를 한다면 충분히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통증 없이 잘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이 되거나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리듬이 약간 깨질 때 통증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이제 침 치료를 받거나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생리통이 거의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약 치료 적극적으로 응용하시면 완치에 가깝게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이 완치를 위해서는 물론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치료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환자 본인의 생활 습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생리통이 너무 심할 때 그냥 참는 것만은 답이 아니다. 진통제 한두 알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진통제를 먹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저희가 진통제를 이제 먹을 때 매달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 혹시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진통제를 통증이 느껴질 때는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이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엔세이드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이 진통제가 굉장히 더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 이를 이제 어떤 약을 정확하게 먹고 얼만큼의 양을 먹을 것이냐는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진통제 자체를 먹는 것은 권장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약을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인데요. 생리를 시작하기 하루 전에 먹는 것이 이제 권장사항 중에 하나고요. 다만 생리가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아서 내가 언제 생리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리가 이제 터지고 이제 피가 얕게 비칠 때 먹어주시는 것이 생리통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새롭게 알게 됐는데 생리통이 시작되고 나서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에 먹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군요. 네, 저도 그렇게 한번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원장님. 이 진통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성 전용 진통제가 있고 그냥 일반 진통제가 있잖아요. 여성 전용 진통제가 좀 더 생리통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가 네. 생리통에 더 완화하는 데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아무래도 여성 종용으로 나오는 진통제는 생리통을 겨냥해서 나온 진통제이기 때문에 이 엔세이드 계열의 약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이를 잡기 위해서 진통제를 드시고 싶다 하신다면 네. 여성 종용 생리통 약을 먹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먹어야 한다면 여성 전용 생리통 완화 그런 약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진통제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생리통이 심할 때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거나 아랫배를 문질러주면 증상이 완화되는 걸 느끼는데요. 이 생리통 완화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있을까요, 관 원장님? 네, 보통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북과혈이라고 해서 손가락 안쪽에,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내측면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마디의 내측면에 있는 요 혈자리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환소혈이라고 해서 이제 네 번째 손가락 약지의 이제 바깥쪽 면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바깥쪽 면에 있는 요 첫 번째 마디의 바깥쪽면에 있는 환소혈을 이렇게 추혈을 해서 가볍게 마사지를 해줘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여성분들한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지압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 생리통으로부터 뭔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생활관리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장님? 우선 이제 생리통에 있어서는 생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스트레칭인데요. 이것도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법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내전근이라든지 골반저근이라든지 이 대퇴사두근의 이 근육들을 정확하게 겨냥을 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정말 이제 주기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정말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를 시작을 하고 나서 갑자기 생리통이 확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이런 이제 자궁과 관련된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에 의해서 생리통을 많이 앓으시던 분들은 이렇게 한두 번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많이는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커피와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을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커피나 알코올 섭취를 하게 되면 자궁 수축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또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생리통을 이제 느끼는 것도 강도도 평소보다 더 많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알코올의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 중에 하나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성분과 같이 만났을 때 운이 나쁘다면 정말 한 번만으로도 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진통제를 섭취하고 있다면 꼭 생리 기간에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온열요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온열요법으로 하여서 좀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한의학 치료 중에 뜸요법 이런 걸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좀 이완시켜주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이제 근육 이완을 통해서 감소시켜줄 수 있겠고요. 또 이와 동시에 따뜻하게 차를 마셔준다든지 네. 이완호흡법 등을 동반할 수 있다면 이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스붕체형, 몸이 많이 차갑거나 또 허리 쪽으로 많이 찬 기운을 느끼면서 생리통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 온열요법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한방, 삶의 질에 영향을 정말 많이 주게 되는 만성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두통이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급성적인 두통, 즉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두통 등이 3개월 이상, 매월 15회 이상 지속되는 두통을 뜻하게 됩니다. 이 만성 두통의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성 두통, 근수축성 두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나친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전보다 오후에, 즉 일을 할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일과 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조금 더 가라앉는 영향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띠로 동요맨 듯이 아프다 또는 뒤통수, 축두, 많이 심하신 분들은 안화, 눈 부분까지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편두통의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편측성으로 그리고 박동성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오심이나 구토, 복통이나 설사 같은 자율신경 증상을 같이 동반하기도 하고요. 젊은 여성의 경우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크게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 두 가지로 만성 두통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만성 두통의 변증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만성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라든지 감기 등의 감염이 아니라 오래된 두통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상 두통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만성 두통을 한의학적으로는 내상 두통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동의보감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두통의 종류 중에 내상 두통에 가장 가까운 증상을 4가지 뽑아보았습니다. 정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리와 눈알 쪽으로 느껴지는 통증을 말을 하게 됩니다. 편두통이란 편측에서, 즉 오른쪽 또는 왼쪽 한쪽에서만 느껴지는 통증을 말을 하게 되고요. 기골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허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다가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명을 같이 동반하는 두통을 말하게 됩니다. 혈어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후에 큰 출혈이 있은 후에 어지러움을 동반하게 되는 두통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의학적 만성 두통의 변증을 동의보감의 10종 두통으로도 알아볼 수 있지만 다른 내상 두통의 변증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간냥두통 혹은 혈어두통 또는 담탁두통 또는 신어두통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혈두통으로도 같이 분류를 하게 하는데요. 먼저 간냥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상황을 겪고 난 후에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등의 증상을 함께 동반하는 것이고요. 혈어두통은 아까의 동의보감의 혈어두통과 같은 부분이고 담탁두통의 경우에는 구토를 한다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동반하는 증상으로 가장 쉽게는 저희가 이제 배 같은 걸 탔을 때 멀미를 하는 증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어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허에서 나타나는 두통을 뜻을 하면서 야밤에 갑자기 오줌을 많이 들어가는 증상을 동반하거나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 신어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의 10종 두통과 또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고 있는 내상두통의 변증에는 어떤 같은 맥락을 두고 큰 맥락에서 봤을 땐 비슷한 경우인데요. 중요한 것은 한의학에서는 두통의 증상을 매우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서 그에 대한 처방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만성두통의 한의학적 치료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그리고 추나치료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백회혈이라든지 사신총, 그리고 합곡혈, 곡지혈 등을 통해서 만성적인 근육이 뭉쳐있는 부분을 풀어줌으로써 두통을 완화할 수 있겠고요. 뜸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컨디션이 갑자기 저하가 됐다거나 신체의 긴장을 동반하고 있을 때 뜸의 이 따뜻한 기운을 빌려서 심신을 안정시킴으로써 두통을 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부항치료의 경우 우리가 보통 피 뽑는 부항이라고 말을 하는 자락관법이 있는데요. 피부 미세혈관에 상처를 내어서 그 부분의 회복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그 부분의 근육도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초나 치료의 경우 보통 사무직을 오래 하시거나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두통을 앓고 계시는 경우에 신체의 불균형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틀어진 뼈와 근육을 같이 교정을 함으로써 만성적인 두통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두통의 생활관리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만성 두통으로 이행되기 전에 급성 두통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바로 조기 진단을 하여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성 두통을 앓게 되었다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꼬박꼬박 함으로써 뭉쳐져 있는 근육, 예를 들면 후두하근이라든지 승모근 등의 긴장을 풀어주고, 특히 근긴장성 두통의 경우에는 내가 후두 또는 옆머리 쪽 또는 정수리 쪽 아니면 눈알을 빠질 것처럼 아픈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간단하게 몸을 움직여주기만 해도 통증이 크게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에 어떤 일을 겪은 후에 시민성으로 두통을 앓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말하는 코르티솔을 낮춤으로써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일상의 컨디션과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성 두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이대희였습니다. 네, 이대희 원장님과 함께 만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는다면 치료가 어렵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혹시 만성적으로 두통을 좀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단 스트레칭으로 한번 일단은 좀 조절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두통이 이어진다면 꼭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